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소아행동치료 전문가 엘렌 마르탱은 유럽과 미국 최고 병원들이 탐내는 실력자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 때문이었어요. 한국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아픔이 한 나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한 자폐 아동과 한국 진돗개의 만남.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교감이 시작됩니다. 냉소적이던 전문가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진돗개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녀의 편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제 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 80%가 호전됐거든요. 논문도 수십 편 발표했고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명문 병원들이 제 이력서를 탐내죠. 하버드 의대에서 강의도 하고 옥스퍼드에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억이죠. 10년 전 저는 한국계 남자와 결혼했었습니다. 김민호라는 이름의 좋은 사람이었어요. 파리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죠. 민호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근이 늘어났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와 아침에 또 나갔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조금이 1년이 되고 2년이 됐습니다. 민호는 점점 말라갔어요. 얼굴은 노랗게 뜨고 손은 늘 떨렸죠. 병원에 가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쓰러졌어요. 간경화 초기였습니다. 과로가 원인이었죠. 저는 한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나 휴직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민호가 3년간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사람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나라, 직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문화. 민호와의 결혼도 결국 파탄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민호와 저 사이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생겼어요. 그 후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했습니다. 한국 환자가 오면 다른 의사에게 넘겼죠. 한국 논문도 읽지 않았습니다. 편견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는 나라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왜 한국 관련 케이스를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렌, 너는 모든 아이들을 도와주잖아. 왜 한국 아이들만 예외야? 그럴 때마다 적당히 둘러댔죠.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상처가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흐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한국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운명의 시작이었죠. 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치료법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아정신과 학회 사무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마르탱 박사님, 3월에 열리는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회 담당자의 목소리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학회는 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거든요. 3월 중순,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놓인 지역 신문이 눈에 띄었어요. 별로 관심 없었지만 심심해서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진돗개가 자폐 아동과 특별한 교감을 보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한 마리의 하얀 개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감성팔이 기사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사 내용도 뻔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폐 아동이 개와 만나서 기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식의 이야기였죠. 심리치료는 과학입니다. 개의 감성 노름이 아니라고요. 저는 신문을 접으며 혼잣말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학회 첫날 오후 저는 동료 의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신문기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엘렌, 너도 그 기사 봤지? 한국계 이야기 말이야. 봤어요. 하지만 별로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던데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물치료는 고조적 수단일 뿐이에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존슨 교수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엘렌, 혹시 시간 되면 직접 가서 보는 게 어때?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존슨 교수는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였어요. 직접 가서 보다니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가보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존슨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가끔은 책상에서 벗어나야 해.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 존슨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더욱이 자네는 한국에 대해 좀 편견이 있는 것 같던데. 이번 기회에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피한다는 걸 동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들킨 일이니까요. 정말 가봐야 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한국 관련된 일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회 동료들 앞에서 거부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잠깐 들러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형식적으로만 보고 와서 역시 별거 아니었다고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날 오후 저는 렌터카를 몰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시간에 논문 하나 더 읽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착한 곳은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대문 앞에는 리암의 집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밀러입니다. 리암의 엄마예요. 사라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하게 웃어줬습니다. 마르탱 박사님이시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렌 마르탱입니다. 학회에서 권해서 왔는데 부담스러우시면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사라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벽에는 색칠 공구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여러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암은 지금 6살입니다. 사라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남자아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리암이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지만 시선이 어딘가 허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리암은 저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을 따라 걸어가더니 구석에 앉았어요. 손으로는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자폐 증상이었죠. 리암아. 사라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봤지만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하늘이는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문에서 봤던 그 한국 진돗개 말이에요. 사라는 뒷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데려올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호기심보다는 의무감으로 대답했습니다. 빨리 보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잠시 후 사라가 한 마리 개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백색의 아름다운 진돗개였어요. 생각보다 크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답게 새하얀 털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가 리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자폐 아동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하늘이는 리암에게서 한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짖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리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리암은 여전히 반복 동작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복 동작의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암이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쳐다본 거예요. 몇 초 동안이었지만 분명히 시선을 맞췄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치료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리암이 하늘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교감이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메모장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그 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학회는 계속 진행됐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리암과 하늘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사라는 반가워했습니다. 또 와주셔서 고마워요. 리암이 어제 이후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보다 차분해 보여요. 반복 행동도 줄어들었고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작은 변화도 크게 과장해서 말하거든요. 희망 때문이죠.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리암에게 몇 가지 치료법을 시도해봐도 될까요? 사라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여러 도구들을 꺼냈어요. 먼저 색깔 카드를 이용한 인지 훈련을 시도했습니다. 리암아, 빨간색을 가리켜볼까? 하지만 리암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음악 치료를 해봤습니다. 역시 소용없었죠. 블록 놀이도 시도했고 그림 그리기도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리암은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어요. 역시 쉽지 않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이를 데려와 볼까요? 그러세요. 저는 체념하듯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들도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하늘이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전과 똑같이 리암에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빨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리암이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저는 놀라서 시계를 봤습니다. 하늘이가 들어온 지 불과 3분 만의 일이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시도한 것보다 훨씬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리암이 천천히 일어나서 하늘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간 거예요. 하늘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폐아동이 스스로 다른 존재에게 다가간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옆집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저게 또 데려온 거야? 중년 여성이 담 너머로 소리쳤어요. 바로 조안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조안 아주머니. 리암이 좋아해서요. 사라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조안 아주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위험해 보여. 큰 개잖아. 아이가 다치면 어쩌려고? 조안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조안 아주머니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진돗개는 원래 사냥개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를 보니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암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어요. 꼬리도 천천히 흔들고 움직임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개는 개일 뿐이에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마르탱 박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암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진정이 안 돼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폭풍 경보가 내려졌는데 그때부터 리암이 이상해졌어요. 사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치료는 끝났고 내일 비행기표도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라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가볼게요. 결국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문가로서 그냥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급하게 옷을 입고 렌터카 키를 집었습니다. 밖은 정말 심한 폭풍이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바람은 차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번개도 계속 번쩍였죠. 운전하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겨우 사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리암이 거실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극심한 공황 발작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전부터요.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리암을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들을 치웠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진정제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뒷문이 열렸어요. 하늘이가 젖은 몸으로 뛰어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지? 사라가 놀랐어요. 뒷마당에 묶어뒀는데 하늘이는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줄을 끊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곧장 리암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리암 위에 자신의 몸을 덮듯이 엎드린 거예요. 마치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위험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공황 상태의 아이에게 큰 개가 덮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의 행동은 공격이 아니었어요. 하늘이는 조용히 리암을 감쌌습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리암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는데 하늘이는 몇 분 만에 리암을 진정시킨 거예요. 밖에서는 여전히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늘이의 따뜻한 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호와 결혼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시절 말이에요.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이가 리암을 지켜주고 있네요. 사라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번개와 폭풍우 속에서 한국 진돗개가 보여준 따뜻한 사랑.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폭풍우의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을 바꿔 로스앤젤레스에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어요. 리암의 변화를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네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폭풍 속에서 일어난 일이 이웃들 사이에 빠르게 퍼진 거예요. 조한 아주머니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라, 어젯밤에 정말 고생 많았구나. 조한 아주머니가 집 앞에서 사라를 만나며 말했어요. 하늘이가 리암을 도왔다면서? 정말 놀라운 개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늘이를 위험하다고 했던 조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다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한 아주머니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하늘아. 아주머니가 너를 오해했구나.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조한 아주머니의 손을 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치료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찰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리암의 행동 변화에 대한 관찰 기록. 그런데 쓰다 보니 하늘이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내가 부정했던 한국.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한국의 개가 아이 마음을 열었다.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암이 처음으로 단어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한 말은 아니었지만 입 모양을 만들고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리암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라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리암아, 다시 한번 해볼까? 하지만 리암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이가 다가오자 리암이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연습하는 것 같았어요. 하. 리암이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암이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연습했지만 완전한 발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와 진돗개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심과 영리함으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평생 섬기며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본능이 강하다. 이런 문장을 읽으니 하늘이의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리암을 지켜준 것도 바로 그런 본능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문득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도 한국 사람이었죠. 하늘이처럼 따뜻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 전체를 미워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개인의 상처로 한 나라를 판단했구나. 저는 부끄러웠어요. 하늘이가 보여준 사랑 때문에 제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사라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라의 집 거실에서 리암과 하늘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암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가끔씩 눈도 마주쳤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박사님. 사라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을 놓쳤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모든 건 하늘이가 해낸 일이죠. 그때 리암이 하늘이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을 굴리고 하늘이가 그 공을 코로 밀어주는 단순한 놀이였어요. 하지만 리암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놀이였습니다. 리암아, 하늘이한테 공 던져볼까? 사라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리암은 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늘이 쪽으로 굴렸어요. 하늘이는 공을 받아서 다시 리암에게 밀어줬습니다. 그 순간 리암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폐아동의 미소는 정말 귀한 거거든요. 몇 달, 몇 년을 치료해도 보기 어려운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일주일 만에 그 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놀이가 계속됐습니다. 리암이 공을 던지고 하늘이가 받아서 돌려주고. 그런데 갑자기 리암이 일어서서 하늘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조심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이는 리암이 다가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리암이 하늘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하늘이의 털을 만졌어요. 하늘이는 기분 좋다는 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와, 리암이 직접 만지네요. 사라가 놀라며 속삭였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자폐아동들은 보통 촉각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리암이 입을 열고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라와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늘. 리암이 더 또렷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일주일 동안 연습한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리암이 공을 들고 하늘이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외쳤어요. 하늘아.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어요. 리암의 첫 단어가 바로 한국어였던 겁니다. 하늘이도 꼬리를 크게 흔들며 반응했어요. 하늘아, 리암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말이에요. 사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리암아, 정말 잘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치료 경험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리암의 첫 단어가 한국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리암의 첫 선생님이 됐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는 리암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리암 곁에 있으면서 아이를 지켜봤어요. 마치 든든한 형처럼 말이죠. 내일 파리로 돌아가시죠? 사라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리암과 하늘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던 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마르탱 박사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만 전해주세요.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제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께서는 원래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편견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한국 전체를 오해했었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돗개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었어요. 하늘이는 리암을 가족처럼 여기고 지켜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저는 깊게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을 오해했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낳은 진돗개는 내 학문을 넘어선 기적을 보여줬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몇 주 후 사라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암이 더 많은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고마워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잘하는 말은 하늘이 이름이에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 하늘아 고마워. 이런 문장들을 자주 써요. 저는 기뻤습니다. 리암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한국 진돗개였다는 사실도 의미 깊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한국 식당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이 궁금해졌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뭘 드릴까요? 저는 메뉴를 보며 말했어요. 추천해 주세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면서 저는 새로운 맛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왜 이제서야 먹어봤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돗개 얘기를 했어요. 진돗개요? 우리 고향 자랑이죠. 정말 충실하고 영리한 개예요.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족같이 여겨요. 특히 아이들을 잘 돌봐주죠. 박사님도 진돗개와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요. 저는 리암과 하늘이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진돗개답네요. 우리나라 개들은 마음이 따뜻해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습니다. 리암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사라와 리암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박사님, 리암이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말이 훨씬 늘었더군요. 하늘이가 보고 싶어 했어요. 리암이 신나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늘이를 꽉 안아줬어요. 고마워, 하늘아.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조한 아주머니도 왔고 다른 이웃들도 함께 했어요. 바비큐를 구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영웅 하늘이 조한 아주머니가 맥주잔을 들며 외쳤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진 한국의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프게 했던 그 나라. 그러나 오늘은 존경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하늘이 덕분에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리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리암아, 너도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야. 그리고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아, 너는 정말 특별한 개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운명이었던 거죠. 한 마리의 진돗개가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자폐 아동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힌 어른의 마음도 치유해줬습니다. 하늘이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